안녕하세요. 그루트 시큐리티의 그루트입니다. 오늘은 초이님과 제가 지금부터 토스를 해킹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상이죠. 2주 전에 나온 영상인데 아무래도 이제 레드팀 쪽에서도 좀 일을 해보았고 여러 가지 이제 외국에서 레드팀이 한국보다는 많이 이렇게 보편화돼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을 해본 사람으로서 뭔가 이 한국에서의 레드팀은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것도 궁금하던 찰나에 이 영상을 저희가 접하면서 한번 이 영상에 대해서 코멘터리를 좀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레드팀 기법이라든가 리뷰를 하는 영상으로 이렇게 한번 돌아와 봤습니다. 초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진짜 저도 굉장히 보면서 좋은 영상이라고 느꼈고, 제가 알기로 거의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레드팀이라는 개념을 보편화시키고 아주 멋있는 영상으로 만든 영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 프로젝트 자체가 진짜 굉장히 뜻깊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저나 그루트님이나 실제로 레드팀을 하다가 이제 이런 영상이 국내에서 뜬 거는 거의 처음 봤기 때문에 레드팀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시는 것, 이런 개념을 수행을 하시는 것, 이런 거 자체를 거의 처음 봐서 국내에서는 굉장히 뜻깊은 영상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 영상은 여러분들께 따로 같이 보여드리면서 워치얼롱을 하기는 좀 여러 가지 면으로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영상을 보면서 몇 분 몇 초에 멈췄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코멘터리를 달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영상을 몇 번 많이 봤어요. 보다가 여러분들께 이러이러한 점은 좀 알고 이 영상을 접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의사항 아닌 주의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초이님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뭐 기술적인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이제 토스의 보안에 관련된 이런 마케팅 내지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이다 보니까 뭐 이제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디테일을 찝어가면서 이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기술적으로 그렇게 파고들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시나리오 자체가 48시간이라는 이제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스케줄에 맞춰져 있습니다. 실무에서 레드팀을 뛸 때는 짧게는 한 달, 이제 길게는 3달 동안 진행을 하기 때문에 48시간이라는 굉장히 짧은 그런 제약이 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대본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마케팅 영상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 영상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좀 토스의 보안팀이 조금 빛나야 되는 그런 영상이다 보니까 이제 이 영상에서 사용하신 여러 가지 기법들이라던가 이런 게 이제 꼭 실패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을 다 조금은 인지를 하시고 영상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 토스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레드팀의 종류에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레드팀뿐만 아니라 모이에킹도 그렇지만 이제 하나는 인하우스라고 해가지고 레드팀 자체를 이제 회사 소속 레드팀이 있어서 그 회사 소속 레드팀이 이제 본인 스스로의 회사를 공격을 하는 인하우스, 네, 하우스 안에 있다 해가지고 그런 인하우스 레드팀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컨설팅 레드팀들이 있죠. 보안 업체들이 이제 특정 회사와 계약을 맺고 네, 그렇게 진행을 하는 레드팀이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나오시는 분들의 이런 핸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설명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인하우스 레드팀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48시간 이내로 토스를 해킹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 레드팀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인하우스 레드팀이고 마케팅용, 홍보용 레드팀이기 때문에 뭔가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48시간 안에 해킹을 시도를 한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레드팀,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고용된 레드팀하고 계약 안에서 레드팀을 실행을 할 때는 대부분 한 달이나 길게는 3달까지 이렇게 기간이 주어집니다. 뭐 이틀, 3일 이런 식으로 레드팀을 진행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레드팀이라는 것 자체가 펜테스팅이랑 다르게 모이해킹이랑은 다르게 이 전체적인 여러 가지 보안 시스템을 한꺼번에 이렇게 보편적인 보안 시스템을 해킹을 할 수 있냐, 뭐 물리 해킹도 가능하는지 와이파이 해킹도 가능한지 뭐 스피어 피싱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보는 이런 테스팅이기 때문에 너네 48시간 안에 우리 회사를 한번 해킹해봐 이런 식으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4주에서 12주까지 굉장히 롱텀 피리어드 해킹이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긴 기간을 주고 레드팀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일단 모의 해킹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취약점을 찾는 거기 때문에 뭐 일주일, 이주일 안에 최대한 많은 기술적인 취약점을 찾는 게 목표인 게 바로 모의 해킹이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진행이 가능한 거고요. 레드팀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취약점 외에도 뭐 블루팀의 대응 방식이라던가 매뉴얼, 그리고 블루팀이 현재 이제 블루팀에 속해 있는 인력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대응을 하느냐, 그것까지 같이 이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자면 모의 해킹은 특정 도메인, 웹이면 웹, 모바일이면 모바일, 이런 식으로 이제 모의 해킹이 진행된다면, 레드팀은 아까 그루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공격자들의 모든 이 어택 라이프 사이클을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거의 4주에서 12주 정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레드팀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모의 해킹이 레드팀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서비스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모의 해킹 같은 경우는 되게 특정한 도메인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모의 해킹을 많이 진행을 하지만, 이번 웹 모의 해킹에서 뭐 취약점 3개 찾았어, 뭐 이번 뭐 다크웹 서치에서 유출된 뭐 이메일 주소 2개 찾았어, 이런 건 이제 굉장히 파편화가 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회사 전체의 보안적인 역량이나 대응 방안을 평가를 할 수가 없다. 모의 해킹을 진행을 하게 되면 되게 조그맣게 파편화된 그런 모의 해킹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레드팀 같은 경우는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이제 유기적으로 판단을 하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레드팀과 모의 해킹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두 개가 이제 서로 평가를 하는 그런 과목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인하우스 레드티밍이 사실 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레드티밍 같은 경우는 인하우스 팀한테 시키기보다는 그 아웃소싱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레드팀을 해야 된다면. 저도 이제 쿼런코 진짜 레드팀이라면은 아무래도 아웃소싱 하는 게 제일 현실적인 그런 경험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우리 회사 내부 자산을 이용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외부자 입장에서 하신다고 하셨지만은, 어쨌든 토스에서 일을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고, 불가능하지. 네, 거기에 어떤 그 이디얼이나 어떤 심 그치. 종류가 방어 기제가 있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걸 모르는 음.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 대응하는 완벽한. 매뉴얼 자체를 이분들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렇죠. 애매하긴 하죠. 네. 그래서 요게 뭔가 인하우스 레드팀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아웃소싱을 하는 것보다 효과가 덜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레드팀 실무를 뛰시는 분들 중에 꽤나 많은 회사들이 이제 assume breach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이미 뚫렸다 치고 이제 특정한 엔드포인트에서 비컨을 하나 활성화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이제 레드팀을 시작을 하자. 그러니까 외부에서 뚫는 단계를 생략을 하고 assume breach 이제 뚫렸다고 치고 그 시나리오로 넘어가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꽤나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외부에서 이제 특정한 회사 내부만까지 침투를 하는 것 가능은 하지만, 점점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보안 레벨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상대로 그런 걸 펼치기에는 3달도 굉장히 짧은 시간일 수도 있다. 그만큼 이제 전반적으로 보안 수준이 좀 많이 올라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부 싱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레드팀이라는 거 자체가 내부 보안팀이 아예 몰라야 돼요. 왜냐면 내부 보안팀이 뭔가 레드팀을 우리가 하고 있어라고 하면 레드팀이 아니에요. 모의 해킹이죠, 그거는. 네, 모의 해킹이죠. 그래서 내부 팀도 몰라야 되고, 근데 이제 아웃소싱 레드팀을 할 경우, 이제 제3자 그 회사가 레드팀을 해줄 경우, 이제 블루팀도 같은 업체에서 이제 아웃소싱을 같은 업체에서 하고 있다면은, 그 MSSP 팀, 그 아웃소싱한 블루팀도 어느 정도 알리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 자체가 뭔가 회사 고객사랑 계약을 할 때 우리는 이제 퍼프팀 비스무리하게 원한다. 어느 정도 그냥 MSSP 팀이 레드팀을 어디서 하고 있는데 뭔가 제대로 우리 디텍션 룰이 작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넌지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날 몇 시에 시작을 한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은 이제 3달 동안 어느 순간에 레드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특별한 경우고, 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C-suite, 그죠? 이제 C-level, CFO, CI 분들은 민감한 정보를 많이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제 out of scope라고 해가지고 공격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러한 계정들도 따로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CEO는 건들지 않을 거야. 명시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레드팀은 어쨌든 우리가 실제로 나쁜 목적을 가지고 해킹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래도 짜여진 이 시나리오 안에서 스코프 안에서 이 일을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뭐 APT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디도스를 날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짜여진 프레임은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내부 보안팀이 몰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도 그게 이제 레드팀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내부 보안팀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어떤 매뉴얼로 어떻게 위협을 탐지를 하고 방어를 해낼 것인가. 그러니까 기술적인 취약점이 아니라, 물론 기술적인 취약점도 찾지만 인력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를 평가를 하고 그거에 이제 부족한 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게 레드팀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뭐 임원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내부 보안팀 중에서도 이제 헤드, 리더분들은 다 아시지만 실제로 실무를 뛰시는 분들은 모르는 채로 레드팀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이님 그라운드 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라운드 룰이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은 하지 않고 저희는 이제 Rules of Engagement (ROE라고) 하는데 이제 이 engagement 이 뭐 작전이나 이 계약을 실행을 할 때 어떠한 이제 룰이 존재하는가를 명시를 해놓는 게 이제 Rules of Engagement (ROE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영상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지켜야 될 규칙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아무리 공격자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는 게 레드팀이라고 할지라도 뭐 이제 다양한 윤리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저희 고객사의 가용성, 이제 availability를 해치는 뭐 디도스 공격이라던가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겠고 뭐 예를 들어서 피싱 인게이지먼트를 저희가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직원분들의 뭐 가족이라든지 개인적인 개인사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명시를 해놓는 것, 그거를 이제 rules of engagement라고 부릅니다. 레드팀 할 때 리모트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니면은 레드티머를 이제 거의 진짜 지구 반대편에서 고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컨트랙트 롤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얼굴 모르고 그냥 정말 그 온라인 챗으로만 대화를 막 주고받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굉장히 자유롭게 일을 한다. 그래서 물리해킹 같은 경우는 따로 명시를 해놓는 회사가 많아요. 고객사에서 우리는 피지컬 세큐리티까지 테스팅을 한번 해보고 싶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물리해킹까지는 안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물리해킹을 하는 경우는 OT 환경이 있다거나 뭐 공장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물리 해킹을 정말 해가지고 물리 해킹을 당했을 때 그런 일어나는 피해가 큰 경우 큰 이제 그런 자산이 있는 회사의 경우는 물리 해킹까지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피지컬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고객사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은 블랙 해커가 정 안 뚫리면 정말로 서울 시내에 뭐 CCTV 200대, 300대를 뚫고 들어가서 진짜 나 징역 20년, 30년 갈 거를 감수를 하고 공격하는 공격자가 얼마나 많이 있을 것이냐. 그런 공격자가 우리 회사에 관심을 가질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레드팀이 시작하기 전에 threat modeling, 그러니까 위협 모델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고 우리 회사를 공격할 공격자들은 이런 공격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격자들이라면 그리고 우리 회사나 기관이 이렇게나 중요하다면 실제로 징역 20년, 30년 가는 거를 감수를 하고 실제로 CCTV 300대를 뚫고 우리 회사에 물리적 해킹을 올 수도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하면 물리적 해킹을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회사는 뭐 그냥 중견 회사에 뭐 징역 30년을 갈 정도로 그 정도까지 감수할 만한 공격자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판단을 하면 이제 진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모든 것은 위협 모델링과 rules of engagement에 따라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월플로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찰을 당연히 처음에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뭔가 동시에 뭔가를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순서가 있어요. 레드팀 순서에 맞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진행을
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네, 대부분 이제 방법론이 존재하고, 레드팀 같은 경우는 methodology를 넘어서서 이제 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런 이제 페이즈에서는 어떤 공격들을 진행을 하고, 이런 공격들을 사용을 할 때는 어떤 기법들을 사용을 해야 되며, 이 기법들을 사용을 할 때는 작전 보안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된다. 이런 바이블이 존재합니다. 네, SOP라는 바이블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저희가 오신트에 대해서 지금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도 오신트 관련된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모으신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 저희도 오신트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드팀에서 초기 침투를 하기 전에 사실 굉장한 많은 시간을 쏟는 게 바로 오신트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방어자들한테 공격자가 있다, 레드팀이 있다라는 사실조차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이제 방어자들의 인프라와 접촉을 하지 않는 선에서 들을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도메인과 서브 도메인들, 그리고 어떠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를 이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IAM,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는 어떤 걸 이용을 하는지, 뭐 Azure AAD, 뭐 AAD를 이용을 하는지, 옥타를 이용을 하는지, 뭐 이런 것도 알아보고, 그 외에는 뭐 외부적으로 접근 가능한 IP 주소, 뭐 FQDN, 직원들 이메일 주소 같은 거를 다크웹에서 찾아서 그 이제 다크웹에서 유출된 직원들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뭐 패스워드 스프레잉을 해본다든지, 그렇게 아주 많은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수집을 하고 그 정보들을 그대로 초기 침투에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신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목적 자체가 예를 들어서 다크웹에서 뭔가 그런 계정이 팔리고 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찾아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니셜 액세스를 했다. 초기 침투를 했다. 그것도 굉장히 그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제 원하던 결과인 거죠. 그런 다크웹에서 우리 계정이 팔리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누구든지 찾아서 이니셜 액세스 초기 침투를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먼저 찾아서 레드팀으로서 찾아서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오신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굉장히 이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과정이라고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제 48시간 동안 해킹을 하는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가짜 계정을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이 업색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업색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즘은 뭔가 여러분들이 뭐 링크드인 프로필을 본다거나 이럴 때도 누가 봤는지 다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서퍼펙 계정이라고 지금 초이님이 이렇게 쓰셨는데, 가짜 계정을 만들고 정보를 수집을 하고 혹시 모를 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상대방이 내가 누군지 알 수도 있잖아요. 딱 봤는데 뭐 사이버 보안 회사 레드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A의 직원이 내 프로필을 보고 있어. 이상한 거죠, 그렇죠? 누가 봐도 수상하죠. 누가 봐도 네. 수상합니다. 이게 레드팀과 모이해킹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모이해킹은 걸리건 말건 일단 기술적인 취약점을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이 찾아야 된다. 라는 거기 때문에 작전 보안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뭐 레드팀 같은 경우는 실제 공격자를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공격자들이 뭐 어느 나라에 자기 이름 걸고 이제 링크드인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이제 가짜 계정들을 만들고, 심지어 이제 레드팀 쪽에 좀 오래 종사하신 분들은 서퍼펫 가족 어카운트까지 막 4개, 5개씩 운영하신 분들도 계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이해킹은 IP를 주고 시작하죠. 와이리스팅을 해야 그렇죠. 되니까. 네. 이거 너무 패닉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에서 공격을 할 거고 뭐 방어벽이 있으면 조금 풀어주고 우리는 최대한 많은 기술적인 결함을 찾겠다. 네. 그리고 요거는 우리나라만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가계정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뭐 토스 같은 그런 모바일 앱을 시작을 할 때는 본인 명의로 된 핸드폰, 뭐 주민등록번호 요런 게 이제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굉장히 특이한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특징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퍼펫 어카운트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다. 그래서 레드팀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요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레드팀의 역할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기능에 있어서의 그런, 아니면 이제 플랫폼에 따라 역할이 세분화되는 게 아니라 그 인프라 구축을 하는 역할, 그리고 피싱을 하는 역할, 그다음에 이제 레커네시스라고 해서 정찰을 하는 역할, 그다음에 이제 내부에 들어가서 내부에서 뭐 포스트 익스플로이테이션, 후속 공격을 진행하는 역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앱 보안만, 우리는 이제 앱에 대해서만 이제 보안 테스팅을 한다. 이런 거는 이제 모의 해킹에 가까워. 이게 왜냐면은 레드팀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건드려야 될 인프라가 많아요. 그래서 뭐 앱도 있겠고, 와이파이도 있겠고, 이제 클라우드 있겠고, 클라우드 안에서 로드 밸런스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씩 뭐 역할을 구분 지어서 그것만 타겟을 삼아서 할 것인가?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속담에 이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드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1명에서 3명 사이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역할이라는 게 실제 레드팀을 수행을 할 때 이런 역할보다는 레드팀 수행 전에 이미 역할이 나뉘어져 있어요. 레드팀에서 인프라만 담당하시는 분이 있고 페일로드만 주구장창 만드시는 분이 있고 엑스플로이트만 개발하시는 분이 있고 진짜 실제 레드팀 오퍼레이션스를 뛰시는 분들이 있고 네,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거든요. 물론 소셜 엔지니어링은 오퍼레이션 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가끔씩 맞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오퍼레이션을 못하냐? 이건 아닙니다. 네. 다 하는데 이제 특기가 어느 정도 나뉘어져 있어서 나는 오퍼레이션 뛰었으니까 한 2주 정도 시간 남는데 그러면은 나는 인프라 돌아가서 인프라 싹 다 정리해 놔야겠다. 그래야지 다른 분들이 오퍼레이션을 뛸 때 내가 만들어 놓은 인프라에 바로 이제 점프를 해가지고 그거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페일로드도 마찬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축구팀에서 공격수 미드필더, 방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레드팀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들 축구는 할 수 있는데 자기만의 이제 실력이 조금 더 특출난 부분에서 이제 다른 팀원들을 위해서 인프라면 인프라, 페일로드면 페일로드 다 만들어 놓고 대기를 시켜 놓는 것이죠. 레드팀 역할은 이렇게 된다. 보통은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이제 대부분 레드팀을 진행을 할 때 소셜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초기 침투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레드티머가 아닌 그 중에서도 특히 소셜 엔지니어링에 특화된 레드티머가 아닌 분들은 소셜 엔지니어링을 잘 진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저도 이제 데프콘 소셜 엔지니어링 팀 리더분과 아는 사이라 가지고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소셜 엔지니어링에 특화된 분들이랑 그냥 저같이 진짜 일반인들이랑 차원이 달라요. 상대방을 어느 정도 조종하면서 그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정보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행동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 능력 자체가 진짜 아예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좀 일반인 분들을 섭외를 해서 레드티밍을 진행을 하는 거는 조금은 아쉬웠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사회공학 기법에 대해서 잘 경험을 쌓을 기회가 많이 없죠. 일단은 그렇잖아요. 저희가. 잘못하면 범죄기 때문에 네, 많이 그래- 없죠. 네, 그래서 이 사회공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로만 들었지 미지의 세계 같은 느낌이 사실 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굉장히 당황하는 게 너무나 또 당연한 일이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레드팀을 진행하는 레드티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연습을 하고 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연습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인턴들 트레이닝 시킬 때 하는 거를 몇 번 봤는데 그 인턴들이 하는 거랑 실제 그 데프콘 소셜 엔지니어링 빌리지에서 하시는 그분이 하시는 거랑 그냥 아예 비교가 아예 안 됩니다. 상대방을 시간적으로 제가 너무 급해서 뭐 이런 푸시도 있고 감정적으로 푸시를 하는 것도 있고 권위의 호소라고 해가지고 이제 권위를 이용을 해서 푸시를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안 나올 것 같으면은 이제 오신트로 추가적인 정보를 더 획득을 해서 증거를 놓고 이제 푸시를 하는 방법도 있고 이게 진짜 이 사람한테 잘못 걸리면은 나도 진짜 사기당하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상대방을 조작하거나 매니플레이트하는 그 능력이 진짜 뛰어나시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소름 돋았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소셜 엔지니어링을 할 때 많은 노하우와 이 심리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뭔가 타겟을 딱 하나 잡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요 시나리오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타겟을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타겟을 모르고 전화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 리셋을 하려고 하는데 그 헬프데스크를 정확히 누가 어느 시간대에 쉬프트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지 공격자는 모르는 이런 시나리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진짜 생판 모르는 남이랑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공격자는.
경우에는 그냥 뭐 그 사람이 인도에서 대신 콜센터로 받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정보도 모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오늘 처음 이제 전화상으로 만난 생판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조작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이끌어낼 것이냐 혹은 내가 원하는 행위를 하게 만들 것이냐 요거는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 레드티머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일부러 이제 외부인을 이용을 하신 건데 뭔가 필터를 써서 본인의 목소리를 바꿀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 필터를 쓴 이제 소셜 엔지니어링을 조금 전문으로 하는 레드티머가 목소리 필터를 써서 이제 조금 소셜 엔지니어링을 진행을 했다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있네요. 풀어준다. 그러면 대충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푸시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그래서 시간적인 푸시는 실제로 진행을 하셨어요. 제가 뭐 급한데 라고 이제 말씀은 하셨는데 이제 정확한 시간 제가 뭐 이틀 안에 이거를 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안에 이거를 끝내야 되는데 이런 좀 시간적인 푸시를 하셨으면은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고 뭔가 좀 권위의 호소도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신트를 통해서 상담 콜센터 팀장이 김미영 팀장이다라는 걸 알아냈으면 혹시 거기 팀장님 이름 김미영 씨 맞으시죠? 뭐 어느 대학교 나오셨고 제가 그 김미영 팀장님이랑 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 가지고 이거 조금 부탁드렸거든요. 뭐 카톡 같은 것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하면서 카톡을 조작한 화면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날린다거나 그렇게 이제 김미영 팀장님이라는 그 상대방 전화를 받는 분의 실제 팀장님의 권위를 이용을 해서 그 권위에 호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감정적인 푸시를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오늘 안에 이거를 송금을 해야 되고 이거 송금을 못하면은 저희 뭐 아내한테 어떤 일이 생깁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어떤 게 생겨요. 이렇게 좀 이제 감정적인 푸시를 할 수도 있고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푸시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런 거에 이제 좀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저도 이런 푸시를 못 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거에 능숙하지가 않아서 뭔가 이제 위쪽에 계신 분들이다라던가 이제 권위가 조금 있는 직책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 안다. 이제 DM, 채팅한 내용에 대해서 조작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레드팀뿐만이 아니라 인텔 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갱단원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갱단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네 갱단에 누구누구 내가 알아. 내가 실제로 걔네들이랑 거래를 해봤어. 그래서 이거 봐봐 내가 채팅을 얘네랑 한 게 있잖아 라고 이제 보여주면서 접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금전적으로 얘네들한테 내가 이 정도 뭐가 있는데 너가 조직원 누구랑 다리를 놔주면은 나도 뭐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많고 이게 진짜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레드팀에서 이런 것도 다 테스팅을 하는 이 범주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권위의 호소도 많이 사용을 하고 추가 증거로 이제 상대방의 이제 오신트를 진행을 할 때 가끔씩 그런 내부 문서들이나 뭐 그런 게 이제 조금 유출이 될 때도 있거든요. 어느 분이 이제 SNS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한다거나 뭐 블로그를 너무 이제 좀 과장돼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뉴얼이나 워크플로우 같은 거를 조금 유출시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오신트를 많이 해서 만약에 이 계정 잠금을 풀어내는 그런 이제 매뉴얼이나 워크플로우를 공격자가 조금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전화를 할 때 이거 그 매뉴얼상 보안팀에 확인하는 거 김명 팀장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보안팀에 확인하는 절차 조금 이제 패스하고 그냥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 계정 잠금 풀 때 뭐 주민등록번호 필요하시죠? 그거 제가 그냥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냥 빨리빨리 해주시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까지도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오신트가 아까 그루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중요하다. 그리고 소셜 엔지니어링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결과가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다. 여기서 이제 엠맵 뭐 때리면 차단 당하냐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뭐 VPN을 사용을 해야 되나 뭐 이런 말씀도 나왔는데 일단 대부분 레드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 인프라를 가지고 시작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스캐닝을 VPN을 이용해서 하지도 않고 특정한 한 개의 IP를 이용을 해서도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네, 요즘 같은 경우는 분산 스캐닝, 디스트리뷰트 스캐닝이라고 해서 이제 뭐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로는 뭐 엑시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클라우드에다가 각기 다른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를 써서 한 100개, 200개 이렇게 해가지고 한 400대 정도의 이 버추얼 머신들을 굉장히 빠르게 오릅니다. 이게 이제 데브옵스만 잘 돼 있으면은 한 20분에서 30분이면은 한 400대 정도를 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의 타겟들 100대의 IP를 스캔을 할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포트를 100개씩만 스캐닝을 할 거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아주 작게
작게 이제 부셔가지고 한 노드에서 한 개 IP를 상대로 포트 한 10개만 400대에서 랜덤하게 다 돌리는 거죠. 그거를 이제 distributed scanning, 분산 스캐닝이라고 하는데, 아니면은 오신트 이제 Attack Surface Management ASM 이제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뭐 Criminal IP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진행을 합니다. 이제 한 대의 호스트에서 VPN을 통해서 한 개의 타겟을 공격을 하는 그런 스캐닝은 조금 요즘에는 지양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해커 타겟이라고 유료 툴인데 지금은 아마 그런 third-party 3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거기다 이제 올려놓으면 이제 DNS 서브도메인 같은 것도 찾아주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뭐 직접 내가 내 호스트에서 뭔가 정찰을 한다거나 정보를 수집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분산 스캐닝을 한다거나 클라우드를 이용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업색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호스트에서 바로 VPN을 사용을 해서 뭔가를 때린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심장 떨려서 못할 것 같아요. VPN이 중간에 그렇죠. 샷다운 그리고 될 수도 이거는 방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블루팀을 해보신 분들이나 방어자 입장이셨던 분들은 하루에도 뭐 수만 건, 수십만 건씩 인터넷 스캐너들이, 예를 들어서 뭐 쇼단이나 센스, 뭐 아까 말씀하신 해커 타겟 이런 것처럼 이제 하루에도 뭐 수만 번씩 인터넷 스캐너들이 포트 한 10개, 20개 정도 잠깐 스캔하고 이제 빠져나가거든요. 그거는 아예 탐지 룰에도 안 걸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쇼단 스캐너들이 우리 뭐 웹서버 알아내려고 스캐닝 때렸구나. 이번엔 뭐 구글 클롤러들이 구글 페이지 인덱싱 하려고 우리 웹페이지 방문했구나. 요거를 알기 때문에 공격자도 정확히 방어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것을 알고 분산 스캐닝을 통해서 뭐 포트 5개, 포트 10개 요런 거를 뭐 클라우드 이제 프로바이더 뭐 AWS, Azure, 뭐 네이버 클라우드, 뭐 IBM 클라우드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완전히 다른 400개의 IP로 포트 5개만, 포트 10개만 스캐닝을 때려버리는 거죠. 그럼 방어자 입장에서는 뭐 또 뭐 스캐너인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호스트를 그 앱맵을 때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일단 뭐 공식 웹사이트를 아까 해킹하신다 하셨으니까 뭐 공식 웹사이트에다 앱맵을 때린다. 요거는 조금 아무래도 이제 와프에 다 막혀 있거든요. 직접 로컬 호스트에 호스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그거를 때림으로써 나오는 포트도 없을 뿐더러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레드팀하고 펜테스팅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외부에서 보이는 이런 에셋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퍼블릭 도메인 이런 IP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MLV라든가 뭐 SQL 맵이라든가 다 이제 뭐 클라우드프런트 이런 거, 클라우드플레이어 뭐 다 막혀 있기 때문에 내부 안에 들어가서 이런 거를 실행을 하는 거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외부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취약점을 알아내고 뭐 SQL 맵을 통해서 뭐 OS 쉘 커맨드를 얻는다. 요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로컬에서 웹 호스팅을 해서 오픈포트, SSH, SMB 이런 게 다 열려있게 설정을 일부러 해놓는 웹사이트가 아닌 이상 사실 서드파티로 다 웹사이트를 호스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레드팀은 이렇게 진행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고,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요즘에 Perimeter Security, 외곽 보안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부에서 다양한 툴들을 이용을 해서 직접적인 공격을 해서 웹앱을 탈취하고 이런 게 가능은 했는데, 요즘에는 뭐 공격을 하더라도 공식 웹사이트는 이제 관심도가 낮아요. 왜냐면은 누가 봐도 거기는 굉장히 보안이 잘 돼 있을 테니까. 뭐 우리 회사랑 계약이 돼 있는 다른 회사를 먼저 이제 공격을 해서 그 회사로부터 타겟 회사를 공격을 한다든지, 물론 레드팀에서는 안 되겠지만 실제 공격자들은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아니면 뭐 오래된 사이트, 까먹었던 사이트 그런 거를 공격할 때도 많이 있고요. 직접적인 공격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실제로 공격자들도 날이 갈수록 직접적인 공격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몇 가지 예외 사항은 있어요. 2주일 전에도 되게 핫했던 MoveIt 이런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들의 제로데이가 발견되는 그 즉시 다음날 exploit를 만들어서 바로 빠르게 공격을 한다면 외부적으로도 침투가 가능하겠지만 평범한 웹앱에서 뭐 RC를 발견을 한다든지 뭐 원격 코드 실행을 발견한다든지 뭐 SQL 취약점을 발견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조금 요즘에는 보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같은 경우는 나온 지 한 17년
11년 정도 된 툴이고 페일로드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보안 관제뿐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웹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이나 아니면 뭐 IDS, IPS 시스템에서 그냥 그 시그니처는 다 돼 있어서 내가 정말 내 커스텀 SQL 맵을 직접 만들어서 나만의 페일로드를 사용한다. 그게 아니라면은 요즘에는 조금 사용하기 힘든 그런 툴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네요. 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안 된다라는 거는 그 외부 공격을 바로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내부에서 뭔가 앱을 공격을 한다거나 이런 이제 보호막이 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특별히 이렇게 공격에 대비하는 앱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가능할 수 있는데 그 정찰 단계에서 요거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웃룩을 발견을 했다, 그럼 메일 서버를 발견했다. 그래서 뭐 이게 그 지로데이의 아직 취약한 버전인가 뭐 이런 거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정도지 깊게 파고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차피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시끄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굉장히 시끄럽죠. 자동화된 툴을 최대한 음, 자제하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개된 엑스플로이트가 있는 취약한 버전이 이제 초기 정찰 때 발견이 됐다. 그러면 요 엑스플로이트 한번 써보자 정도는 뭐 될 수 있겠다. 분리 정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도 다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일단, 초이님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과연 대한민국에서 물리 정찰이라는 게 가능한가? 뭐 오지에 있는 군부대 정도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안 걸리더라도 이게 공격 자체는 성공을 할 수 있는데 포렌식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겠죠. CCTV도 있고 블랙박스도 있고 뭐 차가 수백 대 다니고 있는 서울이다 보니까 공격 자체는 성공이겠지만 그 공격자를 결국에는 수사기관이 찾아낼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위험 모델링적으로 따졌을 때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공격자는 신원이 알려져도 되는 공격자인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의 정보 요원이라면 그건 안 되겠죠. 블랙 요원들은.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위험 모델링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시도를 해봤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물리 해킹이라는 것 자체를 아무래도 사이버 보안 업계에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요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제가 했을 때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경우의 수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공장이 사막 한가운데에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겠죠. 외딴 곳에 빌딩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CCTV가 없어요. 그래서 CCTV가 없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물리 해킹이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이분들도. 그래서 물리 해킹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정말 가능한 시나리오구나 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시안 국가 같은 경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도 그러겠고, 이렇게 대도시에 산다거나 큰 빌딩에 회사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많이 요구를 안 하지 않을까요? 물리 해킹까지 해줘라고 많이 요구는 안 할 것 같아요.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고, 심지어 외국에서도 좀 꺼리는 그런 회사나 기관들이 많은데, 물리 해킹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시도를 하시고 또 영상에 담아냈다는 것 자체는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물리 해킹은 외국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안업체 취직했는데 물리 해킹 하러 나가래,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보보안에 종사를 하시면서.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공격자들도 위험 모델링에 따라서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으며,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 해킹 쪽에서도 확실히 훨씬 더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를 심어주기에는 정말 좋은 그런 영상인 것 같네요. 네.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청소부로 들어간다든가. 그래서 초이님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전기 기사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런 네, 이제 테크니션 분들. 네. 그래서 외부 용역으로 연장을 해서 이제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콜센터 직원으로 그 고용이 되셔서 화장실에서 해킹을 한다거나, 이제 실제 있는 시나리오겠죠. 이것도 합법적으로 내가 콜센터 직원으로 고용이 돼서 얘네들은 내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콜센터 직원인 거라고만 알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내부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뭐 매장 같은 데 들어가서 그냥 이제 RJ5 잭 있죠. 그 이더넷 잭. 맞아요. 그냥 그거 보이면 그냥 걷다가 그냥 냅다 꽂고 그냥 마치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 있냐. 아니면 거기 그냥 방문을 했던 고객인데 이제 옷 좀 차려입고 가면은 아 되게 중요한 맥북 꺼내 들고 되게 중요한 일 하고 있나 보다 이러고 직원이 안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 계약서에 정확히 이걸 적어놓고 가야 돼요. 이 레드팀을 하다가 실제로 감옥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 디스크립션 란에 링크를 걸어놓고 오긴 한데 조심해야 그 된다. 정도네요. 이 사례에 대해서 뭐 깊게 안 들어가겠지만은 이분들 같은 경우도 물리 해킹을 하다가 실패를 했고 결국 걸렸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Get Out of Jail 카드라고 있어요. 이게 진짜 카드는 아니고 계약서 같은 거죠.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허락받은 뭐 레드팀이고 모의 해킹을 발주한 기관과 그 하위 기관은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레드팀을 받고 있다라는 거를. 네. 그래서 이 상위 기관과 하위 기관의 이 의견 충돌 때문에 이분들도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뭐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